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1년 전 오늘 뉴스9이 끝나가는 시간 저는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있을 거라는 예고에 특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하길래 이 밤늦은 시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나 싶었는데 화면을 타고 들어오는 거친 주장과 마지막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과거의 잔재, 이제는 박물관에만 있어야 하는 비상계엄 선포.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후폭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탄핵, 전직 총리와 장관 등이 줄줄이 내란 재판을 받는 참담한 현실 속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주장했던 입법 권력의 폭주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사회도 갈라져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극한적인 대립을 이제는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권은 여전히 1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진행형으로 규정하고 통합보다는 청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늪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 해안을 갖고 1년 전 잘못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계엄 1년 첫 소식 최민식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 2,400자 분량의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군이 이를 이행한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리겠다고 했습니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봉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내란인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보나마나 또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습니다. 6개월 전 대선 수락연설에서부터 국민통합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이번엔 정의로운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성명으로 여권의 내란 청산 드라이브가 더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전 현직 지도부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장동혁 대표는 책임 통감을 말하면서도 민주당 폭거에 맞서려는 계엄이었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야당 내의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던 데 대해 사과하며 의원 107명을 대표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동원된 군인과 공직자,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의료인, 피해 입은 자영업자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위로와 사과의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만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장 대표는 당원을 향해,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사전 조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장 대표 메시지 내용에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를 찾아 재차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서 초재선 의원 25명도 반성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약속했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 1년을 계기로 중도층을 염두에 둔 혁신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기관들은 계엄 1년에 맞춰 전 정권의 행위를 사과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에 위법이 있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상 지난 감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1년 전 계엄군 투입을 사과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이른바 7대 감사가 정치 표적 감사였다는 자체 운영 쇄신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인회 감사원장 대행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폐쇄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패싱이나 과도한 감사 기간 등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발표 자료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16차례 적시하며 강압적 리더십에 의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됐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TF 결과에 따라 해당 감사들을 주도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고 감사위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엄 1년에 맞춰 전 정부 감사를 사실상 뒤집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정권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계엄 1년을 맞아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거야? 안 장관은 어제 군이 헌법기관을 무단 침탈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며 군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안팎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 국회 안 행사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 행사를 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민들과 국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1년 전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이른바 다크투어를 주관했습니다. 다크투어는 비극적 역사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을 뜻하는데요. 우 의장은 1년 전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자신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던 국회 식물원 일대와 본관, 국회 운동장 등을 돌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국회 본관 정연관에 새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글귀를 공개하는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을 새겨넣은 겁니다. 네, 국회 밖에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집회가 열렸죠. 네, 국회 주변에선 진보와 보수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조금 전 저녁 7시부터는 진보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현 대표 등 진보 진영 관계자들과 시위 참석자들은 행진을 하며 계엄 극복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청산! 내란범 청산! 구속! 내란범 구속! 반대로 보수단체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계엄 사과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가 비상계엄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양측 참가자들이 곳곳에서 대치하며 크고 작은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로 국회 주변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어 가변차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계엄 이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년 전 계엄 선포는 내란죄라고 보는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결과인데 전체의 63%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니라는 응답은 29%였습니다. 70세 이상을 포함해 전 연령에서 해당한다가 더 많았고요. 지역적으로도 대구 경북에서 44%대 44%로 동률이 나왔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당한다가 더 많았습니다. 다만 이 조사의 응답률은 10.8%였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표본 조사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한국 정치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계엄이 옳았느냐 아니냐로 분열돼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원내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해 의원 모두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하고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하는 이런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완전히 절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민주당 폭주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거셌을 거예요. 이 구도에서는 명분이 안 서죠. 야당이 길을 못 찾는 동안 절대 다수 의석의 여당은 말 그대로 폭주했습니다. 검찰을 폐지하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른바 내란 청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절반인 3명이 구속됐습니다. 계엄 관련자 중 총 25명이 기소되고 13명이 구속됐습니다. 여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공직사회의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며 상호 고발을 하게 했고 휴대전화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해결하는 방법을 정치로 풀어야지 그것을 계엄으로 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당에 대해서 내란몰이로 푸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야죠. 네,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계엄의 영향력이 계속 미칠까요? 정부 여당의 기조는 내란 청산 분위기를 내년 6월 지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여당다운 포용력과 함께 민생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반사 이익이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사실상 힘을 잃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른바 계엄의 강을 건너 스스로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민주당은 개혁 과제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점이 양측에 다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야 모두 극렬 지지층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추구해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왜 그런 건지, 특검이 무리한 주장을 한 건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새벽까지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포옹합니다.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옮겨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내란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어제 구속심사 때 영장 전담 판사는 특검 주장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2분 통화한 게 공모가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조계는 부실 수사 후 인신 구속부터 하려는 악습을 특검이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영장심사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추 전 대표가 동의했다며 계엄 모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2분 통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모의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게 의원들을 통제할 정도로 강력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다가 계엄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사례를 통해 특검 주장의 맹점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공모로 볼 만한 게 지금 아직 제대로 소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장관, 추 전 원내대표 등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됐습니다. 형사사건 영장 기각률의 2배가 넘는 수치로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반복한 걸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당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이 조의대 사법부로 향할 거라던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 재판부 등 사법부 압박 법안들을 범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 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의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조의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법여권은 법사위에서 사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온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 등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이른바 법 왜곡죄도 포함됐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을 잘못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란몰이에 제동을 걸었다며 여권을 향해 내란몰이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필 규정이라며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도 참석했는데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을 텐데요.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 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의대 대법원장 등 오부 요인과 악수를 나눕니다. 보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6개월 만에 보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조언을 듣겠다는 오찬 자리인데 이 대통령은 첫 마디부터 헌정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이 있는 주요 기관장들이 있어서 오늘 또 뵙는 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재판의 빠른 진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발언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3심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민주당이 재판과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 불신을 내비치고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까지 추진하는 걸 지적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법원장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어젯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문자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말은 추천이라고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논란이 된 건 김 비서관의 답변입니다. 이재명 정권 최고 실세로 여겨지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한 건데 누가 정권의 핵심인지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과거 의혹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고이동 기자가 어제 상황부터 알려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렸던 어젯밤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국민디지털 소통비서관에게 파일 하나와 함께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중앙대 후배고 이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테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 아우가 추천해달라고 한 겁니다. 문 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김 비서관은 15분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인사권이 없는 김현지 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겠다는 김 비서관의 답변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추천을 요청한 회장직은 연봉만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수석은 오늘 현장 최고위는 물론 국회 운영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만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직까지 변경했던 여당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실장은 결국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실세라는 야당의 공세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문자로 대통령실에서 실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종용과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권력 공동체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황으로 군림하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운영위 간사인 문진석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말 조심해. 동료 의원이 동료 의원. 말 조심하시라뇨. 네? 조심해. 잘하신 겁니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문자를 주고받은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이해 충돌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의원이 법사위를 떠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저희 TV조선 보도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폈습니다. 먼저 김창섭 기자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전체 회의엔 장 의원을 수사할 경찰수장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의 장을 상대하는 건 이해 충돌이라며 법사위를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용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자, 우리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내가 다 받고 국민 모두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을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임 요구를 거부했고 행안위에서 이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여긴 행안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문제 삼으며 맞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100번도 더 물러나야 돼요.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 의원을 감싸는 과정에서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고소 늦게 했다는 발언,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터치를 했다는 발언 전부 다 2차 가해예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다 했던 짓 아닙니까? 장 의원은 TV조선 보도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비식별 처리하는 건 언론의 기본 원칙입니다.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미 경찰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보했는데도 원본 영상을 제출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는 장경태 의원을 1년이 지나서야 고소하게 된 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당시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TV조선이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장 의원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남성 비서관에게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을 시사하는 듯한 이 비서관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여성 비서관 3명이 있는 술자리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부른 건 남성 비서관 A씨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가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항의하며 소동을 벌인 뒤 A씨는 동석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장경태 의원과의 메신저 대화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장 의원이 피해자 남자친구 사진을 보내며 이놈 맞아라고 A씨에게 묻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내 저놈 잡았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해당 대화방에서 동석자들에게 장 의원을 경태형으로 칭하며 친분을 드러냈고 남자친구 휴가 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주겠대요란 언급도 합니다. 한 동석자가 왜냐고 묻자 무단결근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장 의원은 동대문 을지역 국회의원입니다. A씨는 또 뭔가를 하면 구의회가 다수당이라 자르면 되니까 더 험한 짓 하면 혼쭐을 내겠다고란 표현도 썼습니다. 직간접적인 압력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한 피해자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고소를 제가 하자고 했을 때 안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그 친구도 저를 많이 걱정을 했고. TV조선은 A씨가 대화방에서 밝힌 내용이 실제 장 의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마스크 위아래를 거꾸로 쓴 김건희 여사가 법정 경위에게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으로 들어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처음으로 직접 재판에 나온 가운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 계획을 알고 자금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부인의 지위를 활용해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고 사익을 챙겨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주식 매매 방식에 무지한 사실상 피해자라며 주가 조작 무죄를 주장했고, 통일교 측 샤넬 가방은 대가성이 없고 당선을 축하하는 의례적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1분가량의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검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추위가 나날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오늘보다 더 떨어집니다. 오후 들어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명동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 너무 추워 보입니다. 현재 얼마나 춥습니까? 네, 살을 애는 칼바람에 시민들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방금 전인 밤 9시 영하 6도를 보였는데 이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로 그야말로 뚝 떨어졌습니다. 북서풍을 따라 영하 35도의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밤 지표면 온도가 더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 부산도 영하 2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와 전라 서해안, 제주 산지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눈 구름대가 이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을 뿌려 일대에는 내일까지 3에서 8cm, 많게는 10cm까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 등 내륙에서도 첫 눈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북쪽에서 자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엔 1cm 안팎,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등엔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내일 퇴근길에는 빙판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토요일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겨울철 동파 예방을 위해 곳곳에 열선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잘못 설치하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직접 실험 현장에 다녀온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자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섭니다.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의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7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주차장 천장배관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열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파악됐는데 시공업자는 관련 자격도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인 한파로 열선이 다시 가동되는 시기, 실제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번질지 실험해봤습니다. 모형 필로티 배관에 열선을 합선시키자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고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이렇게 필로티 구조 속 전선에 불이 붙으면 하부 마감재를 뚫고 자동차 등 가연물에 옮겨붙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열선을 일자로 펴서 설치해야 합니다. 일부 추운 지역에선 보온 효과를 더 내기 위해 열선을 감거나 겹쳐 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열이 누적돼 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열을 발생하게 돼서 결국에 열이 축적되면 이 보온재의 발화 온도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보온재도 불에 강한 재질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을 난연성 재료로 하게 된다면 연소 확대가 되는 데 있어서 좀 늦춰지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을 막고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중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도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 건물. 오늘 오후 5시쯤 이곳 3층에서 10대 여성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리자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119와 함께 출동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 근처 인도에 2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위에 우통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지는 입고 발은 입고. 객실 화장실 안에서는 신고한 10대 여성과 또래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는 이들 4명을 모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중상을 입은 10대 남학생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중생이 20대 남성의 전화를 받고 또래 남학생 2명과 모텔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그림을 지금 이제 조사를 해야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20대 남성은 오후 3시쯤 혼자 입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 혼자 왔어요. 혼자 오고. 나중에는 뭔 나도 경찰이 와갖고 나도 알았다니까요. 당시의 참혹함을 말해주듯 사건 현장 곳곳에는 혈흔이 널려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어떤 관계이고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가족과 주변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써내면 쌀과 라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 취약계층을 긴급하게 돕겠다는 취지인데 너무나 간단한 절차로 인해서 악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직원 안내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신청서를 내자마자 상자가 나옵니다. 상자에는 즉석밥과 카레 등 먹거리와 생필품 2만 원어치가 들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등을 묻는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없는 것도 이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야. 요새 물가도 높은데 조그마한 거라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름 가까이 혜택을 받은 주민은 서울 성동구에서만 130여 명.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저희 현수막을 보고 들어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또 2번째 방문하셨을 때 복지 이제 상담을 연계해서 긴급 지원을. 당장 끼니가 걱정인 주민을 긴급히 도울 수 있지만 절차가 간단한데 우려도 나옵니다. 자칫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생필품을 쉽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반면에 이거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도 당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다 양심을 기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전국 지자체 100곳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국회에선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이틀째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나타나지 않은 김범석 의장을 겨냥한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쿠팡 전현직 임원들이 이번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기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 이어 오늘 정무위에도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은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범석 의장 고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적이 미국이고 쿠팡 INC다 뭐 이렇게 미국에 상장했다 이 이유로 해서 전혀 지금 국회 부름에도 국민의 부름에도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를 대표해 나온 박대준 쿠팡 대표는 김 의장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오래 만난 적이 없습니다.
3,370만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보상 계획은 지금 잡고 계세요? 저는 보상할 생각이시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쿠팡 핵심 임원들이 주식을 매각한 경위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쿠팡 최고 재무 책임자와 전 부사장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수억 원대의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고객 4,500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쿠팡이 당국에 최초 신고하기 직전입니다. 외국인 핵심 임원들이 개인정보 이슈를 미리 알고 내부자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쿠팡 측은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고객뿐만이 아닙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입점업체와 배송기사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주문도 배달도 끊길까 걱정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벌써 무려 10분의 1로 줄었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내일용품 업체. 쿠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매출도 조회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10,000원 나가던 게 1,000원 나가는 정도. 조회수는 뭐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쿠팡에서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 되다 보니까 고객들이 아무래도 검색을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입점업체 커뮤니티에는 쿠팡에서 판매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에 달하는데 주문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로켓 배송에 납품하는 업체들보다 오픈마켓 형태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쿠팡 배송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배송기사들도 대규모 고객 이탈 가능성에 전전긍긍입니다. 직간접적인 형태로 쿠팡에 고용된 배송기사는 2만 명에 달합니다. 꾸준한 수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량이 좀 적어질까 봐 그 수량이 적어지면 당연히 수입도 주니까 그게 좀 가장 걱정이 컸던 부분이긴 합니다. 소비자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피해 보상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YMCA는 손해배상을 논하기 전에 유료 회원 멤버십 회비를 환불하고 6개월 이용료부터 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집단 소송 카페 누적 가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오늘 피해자들은 추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계엄 1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만을 상대로 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역대 처음인데요. 한 외신 기자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안보실장에게 상황을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억류자 가족들의 마음 참 답답했을 듯 싶은데요.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오늘 상황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체드 오케럴 기자가 한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책을 물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도 거론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정길, Life of Hard Labor, June 2015. 2013년과 2014년 중국 단둥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이들 선교사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안보실장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아요? 언제 어떤 경위로? 시점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해당 기자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이전 정부는 성명도 냈다며 놀랍다고 했습니다. It's quite surprising you're not aware of this situation. 억류자 가족 측은 정동영 장관과 면담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모른다고 답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NK뉴스는 기자회견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과의 협의를 포함해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을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미 협력이죠. 마스카 프로젝트도 강조했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해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무슨 말을 한 건지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각회의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서 받는 투자금 일부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And we're going to start as an example, nuclear, by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meaning they give us the money, we build it here, and we split the cash flow 50-50. 미국은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 인공지능 붐으로 전력 수요가 치솟자 원전 확대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앞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2천억,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1,500억 달러로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자평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동맹이지만 돈을 뜯어간 국가로 또 지목하며 관세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Japan, I refuse to mention South Korea. I will not mention names, but they were ripping us off like nobody's ever been ripped off before, and taking horrible advantage of you. 국내 기업들은 후속 협의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을 한국이 자체 생산하고 5대5로 동업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러시아 황실의 보물 파제르제 달걀이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마지막 황제가 어머니를 위한 부활절 선물로 마련한 보석 공예품인데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화려함을 뽐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달걀 모양의 투명한 수정 조각에 백금으로 그린 겨울의 눈송이가 반짝입니다. 4,500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조각품을 장식했습니다. 약 10cm 크기의 달걀을 열면 석영과 가넷 등으로 만든 꽃바구니가 등장해 봄의 재생과 부활을 알립니다. 러시아 황실의 보물 윈터에그가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수수료 등을 포함해 2,290만 파운드, 약 444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Sold 19,500,000 pedal number 655. Congratulations. 윈터에그는 1913년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어머니에게 부활절 선물로 증정하기 위해 보석 세공 명장 파베르제의 주문을 의뢰하며 제작됐습니다. 니콜라스 2세는 가족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파베르제 달걀을 주문했습니다. 약 50여 점의 달걀이 제작됐지만 러시아 혁명 뒤 대부분 국외로 빠져나갔고 현재 개인 소유는 7개뿐입니다. And the winter egg is arguably one of the best imperial Easter eggs Fabergé ever created. 파베르제의 달걀 종전 최고 판매가는 2007년에 판매된 로스차일드 에그로 당시 17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우리 국민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한강의 기적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길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5월 16일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실패! 독재! 파도! 1987년 마침내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그게 영원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로 결의할 가결되어서 선포합니다. 아무리 당시 야당이 국회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더라도 계엄은 황당했고 난데없었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선진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에서 총칼이라뇨. 시민들이 나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는 신속히 계엄을 해제해 한 겨울밤의 꿈으로 끝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탄핵과 뒤이은 대선,
헌법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또 다른 시험대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당의 이런저런 자충수에도 국민의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자조까지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합리적 대화나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안중에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통합보다는 대립을 택한 듯합니다. 3대 특검에 이어 또 다른 특검을 또 출범시킬 태세입니다. 여야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보다 개딸과 윤 어게인에 매달려 극단의 정치를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 다시 한번 보시죠.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소수 존중, 대화와 타협, 국민 모두의 대통령, 공동체 통합.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계엄 1년에 꼭 다시 새겨야 할 말입니다. 12월 3일 윤정우 앵커 칼럼, 계엄의 교훈이었습니다. 12월 초부터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보온이 잘 되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눈 예보가 있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3에서 8cm, 서울 등 중부 내륙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퇴근 시간과 눈이 겹쳐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전주와 대구 영하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